제가 이커머스 유튜버를 한 지도 이제 5년이 되어 가는데 옛날이랑 지금이랑 그 이커머스 내부 상황은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 새로운 분들은 계속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AI 때문에 진짜 직업에서 길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 뭐 2020년, 21년, 22년 이때까지만 해도 배달 전문점으로 이렇게 빠르게 오픈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창업을 하는 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제가 되게 오랫동안 알았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원래 식당이랑 카페랑 이런 요식업으로 돈을 정말 잘 벌었는데 그 오빠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그냥 연락을 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팔 만한 거 없냐.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나도 같이 하자. 추천해달라. 2022년부터 계속 트라이를 했거든요. 계속 뭔가 하려고 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뭐라 그러지? 그런 시도들이 잘 안 되었다 보니까 결국은 식당을 했는데 식당도 그냥 워낙 노하우가 많고 워낙 잘하니까 운영은 되지만 또 이분이 또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와서 또 온라인에 할 만한 거 없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식당을 해봤잖아요. 이게 내가 그 영업시간에 매여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자유가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도 온라인에 하지만 저는 되게 규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여 있긴 해요. 다른 분들처럼 뭐 여행 가고 여행 가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여행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을 간다고 쳐요. 그러면 어릴 때야 막뭐 타워 브릿지, 런던 브릿지, 테이트 모던 미술관, 대형 미술관, 런던 아이 그런 런던의 예쁜 이미지들 이런 것 때문에 막 환상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의 런던이 제가 2010년에 갔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너무 다른 상태란 걸 아니까 사실 더 이상 이 좋은 선진국, 외국, 예쁜 도시에 대한 그런 환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편리하고 편의성도 극대화되면서 다 예측 가능한 국내 여행을 가는 게 훨씬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상 본토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2010년에 제가 갔을 때도 이미 런던에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도인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런던에 있는 집들도 거의 다 인도 부자들이 다 사들였고, 그래서 오히려 본토의 영국인들이 런던 다시 안 돌아간다. 런던, 영국에서 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옛날과 다른 세상이라는 게 너무 체감이 돼서 여행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동남아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일단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태국 음식을 진짜 안 좋아해요. 음식들이 약간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이잖아요. 옛날만큼 또 동남아 물가가 뭐 1박에 막 2, 3만 원에 묵고 진짜 플렉스 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태국 그 방콕 기준으로는 거기에서의 주거 비용과 생활비가 서울이랑 맞먹더라고요. 이게 물론 뭐 환율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코로나 때 세상과 지금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행을 간다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비행기표 끊고 갔다면 요즘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여기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보다 거기에 일주일, 이주일 갔다 오는 게 진짜 나에게 이득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매여 있는 걸 선택하게 되고 매여 있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벌리게 돼서 그냥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뭐 이민을 가든지 조금 더 나은 삶을 도모했으면 했지 지금을 도피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선택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온라인 커머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난이도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강의 한두 개 듣고 됐다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두 개의 강의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강의를 듣고서 바로 그 강사 또는 거기에 레퍼런스로 나오는 수강생들 중에 성공 사례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사례들이 가짜다라고 저는 뭐 생각하진 않지만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보가 그냥 강의 하나를 듣고 모든 걸 깨우쳐서 잘할 수 있다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커머스 전체 트렌드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를 되게 오래 했던 분들은 그래도 약간 빠삭하게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떠나서 근데 초보분들은 이전의 히스토리를 모르잖아요.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이 이전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시고 내가 들어가도 되는 판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다 들어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제 라디오 듣는 분들 중에 초보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강의 하나로 모든 게 바뀌는 경우는 진짜 없습니다. 애초에 좀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이해는 유튜브에 그냥 나와 있는 영상을 되게 여러 개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어떤 영상을 봐야 되냐면 조금 소식을 전하는 채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동향이 어떠하고 정말 순수하게 정보를 주는? 근데 그런 채널들이 요새 좀 많더라고요. 뭐 1만이 안 되는 분들 중에 제가 최근에 좀 찐이다 괜찮다 해서 추천받은 채널이 있거든요. 저도 구독은 해놨는데 일단 구독을 해놓은 거는 과일대장 파파네 이 채널이랑 셀러 살롱 두 분 다 8천 정도 되거든요. 이제 1, 2년 사이에 시작을 해서 이 정도 키우는 거 되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뭐 날고기는 PD가 붙어도 5천에서 뭐 7천 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꾸준히 하신 분들. 그리고 이 두 채널 말고는 제가 지금 이커머스 관련으로 듣고 있는 채널은 없네요. 이런 비슷한 결의 채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분들은 한두 개의 영상이나 채널만 보고서 혹해가지고 결제를 하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두루두루 보면서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이 이커머스 동향, 그동안의 어떤 옛날 영상들도 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감을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커머스가 저는 되게 쉽게 시작해서 쉽게 매출을 일으켰던 케이스에 속하는데 이건 제가 약간 추상적 사고를 좀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추상적 사고라고 하는 게 뭐 반대말은 구체적 사고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스토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쉬워 보이는 이유는 오프라인은 고객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몇 명이 하루에 가게에 들어오고 몇 시에 들어오고 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뭘 사가는지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가 내가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생김새에 어떤 행색에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동네 사람들이 오는지가 느껴지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구매라는 결과값이 생기기 전까지 이 고객들의 행동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어떤 이유로 내 물품을 구매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구매라는 활동이 일어났을 때 결과값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100명이 클릭을 했고 5명이 구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추리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특정 니즈나 특정한 어떤 프로파일, 특정한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라고 하면은 연령, 지역, 성별 이런 것들이죠. 어떤 분들이 내 걸 사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걸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매 데이터만으로 유출을 하면은 구매한 사람들은 아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망설이다 구매를 안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망설이다 구매를 안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유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한 거고 그 사람들이 왜 망설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추리들을 해야 되는데 이 추리들은 다 추상적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단서가 나에게 없는데 그냥 추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 추리력, 그리고 추리는 논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논리력 이런 역량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또 이런 추리력,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글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분야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든 쓰든 글을 좀 특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쓰신 분 많이 쓰신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저는 되게 온라인 판매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라인을 잘하려면 그냥 강의를 듣고 감을 잡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안 되시는 초보분들은 사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필요한 되게 기초적인 역량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추리를 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 사실상 강사들도 돈벌이가 메인 그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기초 능력 함양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 그 강사들도 기초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데 그냥 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안 되는 수강생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본 입장에서 생각보다 실행을 안 하는 분들의 비중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실행을 잘 하시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분들은 매우 적은 것 같긴 해요. 5번 피드백을 주면 6번을 수정해 오고 10번 피드백을 주면 11번을 수정해 오는 분들의 비중은 극히 적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집요함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집요할 수 있잖아요. 또는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될까 과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더라도 계속 기수가 유지가 되면서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와주고 그 성공 사례들이 별로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돈이 안 되는데 강의를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예 모르지만 왜냐면은 그 코인이나 이런 유튜버들의 수익이 대부분 레퍼럴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추천한 코인을 사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을 잘 하지 못해도 강의나 단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인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강사가 이 수강생들한테 이걸 알려준다라는 거는 잠재적 경쟁자를 키우는 행위인데 주식 코인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식 코인은 내가 먼저 사고 이걸 사라고 했을 때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강의를 파는 사람은 이거 정말 잘 되는 거니까 너희도 해봐 라고 하면은 경쟁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간 구조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걸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면은 아예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의를 팔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10억 채널이 시작한다면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내가 이커머스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네이버, 쿠팡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너무 명확해졌는데 이거는 갑론을박의 여지가 없이 자사몰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사몰이 내 자체 웹사이트, 자체 쇼핑몰 이런 거잖아요. 자체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만드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내 자체 쇼핑몰은 그냥 만들면은 그냥 허허벌판에 사막에 그냥 집 하나 지은 거예요. 도대체 그 사막의 어느 지점에 내가 이 집을 지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가게를 손님들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외부에서 손님들을 내가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깃발을 꽂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밖에 사람 많이 모인 데 가가지고 내 차에 태워가지고 한 번에 10명씩 손님을 내가 인위적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자사몰 마케팅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5만 원짜리를 팔고 이걸 팔면 4만 원이 남는데 손님을 한 명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이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3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왜냐? 네이버도 자체 노출력이 거의 없어요. 네이버에 등록을 하면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물론 검색량이 한 달에 200, 100, 50 이런 진짜 마이너한 상품이면은 조금 트래픽 작업하고 한두 개 가구매 하면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지 않아도 또 자동 추천 상품에 떠서 어느 정도 구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네이버와 쿠팡에 똑같은 물건을 올리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가구매도 안 하고 광고도 당연히 안 태우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도 네이버에서 한 달에 한 두세 개는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급하지 않아서 그냥 광고도 안 돌리고 아무것도 안 했고 심지어 키워드도 열심히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외부에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안 된다라는 거는 이 자연 노출, 오가닉 노출을 위해서 키워드를 잡아서 그 키워드를 잡아서 파는 게 안 된다는 거지. 자사몰처럼 쓰고 외부에서 손님들을 내가 끌어오는 상황을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네이버가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이버에서 돈 쓸어 담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은데 예외 없이 거의 다 외부에서 손님들을 끌어오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쿠팡. 자, 제가 같은 물건을 네이버와 쿠팡에 올렸다고 했죠. 쿠팡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반응이 없었는데요. 그 일주일 뒤에
하루에 1개, 2개 팔리더니 일주일에 20개 정도 팔리더라고요. 그 뒤에는. 근데 바로 재고가 떨어져서, 왜냐면 제가 그거를 팔려고 판 게 아니라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몇 개 집에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버리긴 아깝고 그래도 현금화라도 하자 해서 한 개당 한 5천 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쿠팡이랑 네이버에 올렸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정말 거의 한 달 만에 다 팔았어요. 한 재고가 한 50개 있었거든요. 한 달 만에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컬러가 깨져요. 제가 아이보리, 화이트, 블랙 이렇게 있었는데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화이트였는데 화이트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 깨지고 그 다음 블랙 깨졌는데 깨지면서부터 쿠팡에서 약간 판매가 저조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상품은 화이트나 아이보리 수요가 제일 많고 블랙은 되게 특수한 수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잘 됐냐면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이버와 쿠팡 그 어디에도 중국산 싸구려는 되게 많은데 메이드 인 코리아에 고급스럽게 만든 거는 저 하나였어요. 저밖에 안 갖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팔린다 생각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쿠팡에서 너무 빨리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고가 아예 없어가지고 문의만 들어와요. 언제 재입고 되냐.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 택배 하나하나 보내고 막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그게 종류가 옷이에요, 옷. 그리고 사실 저는 쓸데없는 거긴 한데 공장에 대한 약간의 의리랄까? 그냥 참 어려우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장, 봉제 공장 유지되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발주를 넣으면 작은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류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탈바꿈 되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거는 유아동 의류라서 애기 거거든요. 너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진짜 너무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거 파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온라인에선 저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까? 너무 귀찮은데 하지 말까? 그래도 돈이 안 남진 않거든요. 마지막에 재고가 많이 안 남았을 때는 제가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도 다 팔렸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세팅하면요. 가구매 좀 하고 후기 작업하고, 왜냐면 참고로 제가 후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상단에 올리지도 않았고. 근데도 그 정도 팔렸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조금 더 각 잡고 팔려고 하면은 수요에 의하면 한 달에 300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에 300개면 하나당 10,000원 정도 마진이 남으면은 3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마진이라도 남기고 싶은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이거 이제 내 월급보다 많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택배를 덜 싸는 게 더 이득이니까 택배 하나하나 보내기 싫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 때문에 알바를 쓰기도 뭐 하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리오더를 미루다가 이번에 다시 리오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의류고요. 쿠팡에서 옷을 파는 거를 알려주는 강의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저도 쿠팡에서 옷을 꽤 삽니다. 중요하지 않은 뭔가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옷들도 많이 사고요. 쿠팡에서 정말 많이 사다 보니까 정말 팔 수 있는 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안 하시는 느낌? 약간 강의 듣는 분들은 이거 안 하시는 느낌? 그래서 지금 당장 쿠팡에서 만약에 월 매출 1억을 내봐라고 했을 때 저는 전략이 명확해요. 저는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 걸 가져와서 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좀 선호하는 방식이 그래도 직접 국산으로 만들어서 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옷을 할 것 같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할 것 같고 그리고 비어있다 하는 카테고리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달에 300개씩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 말고 대부분의 상단 노출된 셀러들이 다 그 수요를 가져갈 텐데 저는 상단 노출도 아예 안 돼 있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 팔리는 거 보면은 조금 각 잡고 상단 노출 시키면은 300개는 충분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근데 오더를 100개밖에 안 하긴 했는데 100개를 또 얼마나 빨리 파는지 보고 이제 많이 팔리면 그 다음부터는 300개, 500개씩 오더 한번 해보려고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그 의류 제작에 자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의류 제작에 자신 있다? 그런 분들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옷을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되게 기획을 해서 만드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약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호할 것 같은 카테고리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아동복이고 그리고 약간 40대, 50대
남녀가 입을 만한 편한 바지, 뭐 이런 것들, 뭐 조거 팬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 진짜 하고 싶은데 계약 때문에 사실 못 만들어서 레깅스, 그리고 워터 레깅스. 근데 이게 이미 뭐 안다르나 잭시믹스나 하고 있지 않아라고 하면은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레깅스에서 원하는 촉감이 다 달라요. 저는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특히 옷이나 핏이나 소재에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안다르 잭시믹스의 레깅스를 공짜로 받은 적도 몇 번 있는데 정말 저랑은 안 맞았어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룰루레본의 얼라인 팬츠거든요. 얼라인 팬츠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게 제 템플 레깅스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국산 레깅스들이 좀 답답해서 못 입겠다, 너무 쪼인다. 근데 규모를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쪼이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템플 레깅스처럼 얇게 만들어가지고 판다고 하면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잘 팔릴 것 같아요. 유럽이나. 왜냐면 첫째, 속옷 비치는 거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그리고 원래 그분들은 애초에 속옷을 안 입고 레깅스를 입어요. 둘째, 핏에 민감하지 않아요. 뭐 내가 엉덩이가 작든 크든 처지든 허벅지가 굵든 그냥 내가 편해서 레깅스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레깅스를 입는 분들은 물론 저 같은 분들도 있지만 되게 소수고, 대부분은 운동할 때 좀 잡아주라고, 쪼여달라고, 힙업돼 보이려고, 뭔가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니즈가 더 커요, 하이로 치면. 그러니까 규모가 큰 브랜드로 가려면 당연히 힙업돼 보이고 군살이 정리가 되어 보이고, 그러면서도 좀 처진 엉덩이도 가려주고, 이런 레깅스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커머스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막 내가 막 잭시믹스처럼 엄청 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월 300, 월 500만 나와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작은 니즈를 가진 분들을 타겟해서 상품 만들어도 쿠팡에서 충분히 팔려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쿠팡은 반품이 워낙 쉽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정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품의 특징이 시각적으로 보여야 돼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파는 거는 이상한 막 장식이 안 달려있는 되게 심플한 상품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만든 것들은 막 이상한 장식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장식이 달려있고 장식이 달려있지 않고는 썸네일만 봐도 명확하죠. 그 시각적으로 그 어떤 차별화 포인트나 특징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레깅스의 쪼임과 쪼이지 않음, 편안함, 입었을 때 편안하다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어필할 게 없어요. 편하다는 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별로 질이 좋지 않은 레깅스를 파시는 분들도 편하다라고 광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편하다라고 그냥 광고를 억지로 해서 쿠팡에 있는 수많은 구매자들은 편하다라는 워딩을 쿠팡에서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저같이 장식이 있고 없고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장식이 없는 심플한 걸 추구하는데, 중국에서 떼다 파는 것들은 다 장식이 있고, 장식이 내가 없는 걸 파는데 사실 장식이 있어요 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장식이 있는 걸 파는 중국 셀러가 사실 장식 없어요 라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특성이 있어야 돼요, 쿠팡은.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를 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레깅스로서는 약간의 그게 있다. 약간의 장애물이 있다. 근데 물론 반품이 쉬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구매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좋아, 반품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도 최초 구매를 시키는 데에는 아무래도 레깅스보다는 장식이 있고 없고 디자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의류 쪽으로 관심 많다? 저는 의류 브랜드 창업하는 거 정말 응원해요. 안 되지 않아요.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만 해도 한 해 그래도 옷에 최소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벌든 안 벌든 저는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때그때 트렌드도 있고, 제가 저를 만나신 분들은 당신이 그렇게 옷을 신경을 써? 라고 할 정도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맨날 레깅스, 추리닝 이런 거 편한 거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저는 뭐 남한테 보여지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편하고 활동성 좋고 뭐 소재가 좋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옷을 많이 사는 편인데 저 같은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옷을 뭐 경기가 어려워져서 안 산다라는 거는 사실 물론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제일 빨리 경쟁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에어비앤비의 전략인데요. 에어비앤비를 처음에 투자를 적게 해서 싼마이방을 하잖아요. 1박에 4만 원, 5만 원짜리 싼마이방을 하면은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오거나 뭔가 지금처럼 지금 이제 그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줄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그 싼마이 방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해지거나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모두가 같이 가격을 내리는데 그러면은 가장 가격을 내리기 어려운 방들이 제일 먼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큰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체 시장에서 10%를 먹고 있는 사람인데 전체 시장 규모가 10%를 줄었다라고 하면은 그분도 10%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파는 거는 사실 경쟁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더 크지.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상황이 어려지면은 그 상위 1, 2, 3등의 타격보다 하위 1, 2, 3등의 타격이 훨씬 큰 거거든요. 내가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팔면은 가격을 내려도 팔리고 수요가 줄어도 남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쿠팡은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쿠팡에서 뭔가를 살 때 물론 유명한 브랜드 걸 살 때도 있지만 약간 조악한 상품들을 살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W 컨셉 29cm 이런 데서 물건을 사면은 택배 상자부터 다르잖아요. 비싸니까. 근데 쿠팡에서 사면은 예를 들어서 좀 고가의 제품일 수 있는데 박스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막 중국에서 그대로 싸가지고 그냥 대충 테이핑하는 그런 박스에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쿠팡도 거래량으로 치면 어마무시한데 결국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브랜드를 따지다가 지금은 배송과 편의성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쿠팡에서 많이 사는데 이 쿠팡을 장악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래액 자체는 되게 커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혼자서 뭐 50억, 100억도 할 수 있어요. 브랜드로까지 만드는 거는 조금 부족한 분들이 쿠팡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셀러 성향 중에 장인 스타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완성도와 그 어떤 팬층을 만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수요가 많은 데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플레이어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리고 데이터와 숫자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셀러들이 있는데요. 이 후자의 셀러들이 쿠팡의 대부분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빈틈이 뭐냐면 브랜드 레벨이 아직 낮아요. 네이버에 비해서 한참 떨어져요. 쿠팡에서 뭔가를 샀을 때 가성비라던가 빠른 배송 그리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되는 환불에는 만족하겠지만 상품 자체의 질이 엄청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경험은 아직까지 비중으로 쳤을 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많겠죠. 거래 자체가 높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장악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되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뭔가 약간 브랜드로 쳤을 때 네이버에 입점하기 애매한 누군가한테 선물하기는 진짜 부족한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을 이제 파고들면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카테고리를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분이 타격을 받을까봐. 쿠팡은 결국 좋은 상품을 밀어줍니다. 마케팅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포장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반품이 워낙 쉽다 보니까 막상 받았을 때 기대치보다 낮으면 반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밀어줍니다.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근데 자, 좋은 상품이란 건 어떤 거냐? 품질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가격도 싸야지 좋은 상품이겠죠. 예를 들어서 품질이 엄청 좋은데 다른 상품보다 두세 배 비싸다 하면은 좋은 상품이 아니죠. 다른 상품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품질이 좋아야 좋은 상품이겠죠.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10가지의 브랜드의 상품을 줘보고 그 중에 뭘 살래라고 골라라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뭐 한 40명, 50명 이상이 내 상품을 고르게 할 수 있다.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이러면 이게 좋은 상품이겠죠. 그래서 쿠팡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강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의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강사 입장에서 돈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타겟이 넓어야 돼요. 타겟은 내 강의를 판다고 했을 때 연매출 100억 이상 찍는 분들만 오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그 강의에 100만 원을 태웠어. 근데 강의료가 100만 원이야. 근데 2명이 결제했어. 그럼 내가 광고비 100만 원 쓰고 200만 원은 번 거잖아요. 타겟이 좁으면 나의 ROI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대비 나의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강의가 어떻게 만드냐? 초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100만 원을 썼는데 강의료가 100만 원이야. 10명 결제. 그러면 900만 원 남는 장사니까 할 수 있겠죠. 강의를 애초에 만들 때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일단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그래야 강의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약간의 고급 정보가 있는 것 같은 포장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거는 사실상 뭐 광고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해라, 뭐 가구매를 해라 이런 내용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소싱하셔라, 틈새를 소싱하셔라인 건데 모든 분들한테 이거를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강의에서. 왜냐면 강의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공식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편하잖아요, 강사가. 한 명 한 명 독대하면서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강사 입장에서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지 않죠. 하지만 강의가 없다고 해서 그 카테고리가 안 되고 돈이 안 벌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강의 자체의 수익성이 강의를 죽고 살게 하는 포인트인 거지, 수강생들이 실제로 돈을 버냐 안 버냐가 강의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의 수익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강사 입장에서. 근데 쿠팡에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 강의로 아무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쿠팡은 된다. 상품을 잘 만드시거나 소싱을 하신다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강의를 만들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좋은 상품이 있다. 내가 봐도 좋은 상품, 즉 100명한테 10개 서로 다른 상품을 줬을 때 최소 40명은 내 거를 구매시킬 수 있다 하시는 상품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결국은 제조를 하는 게 가장 확률을 높이는 일이긴 해요. 근데 성공 확률도 높이지만 실패 확률도 높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겠죠. 근데 요즘에는 제조가 워낙 그 제조하는 것들도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대부분의 제조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옷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 하나당 2, 30장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쿠팡에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옷 자체가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물론 어려워지죠, 매출이 커질수록.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네이버는 사실 별 얘기가 없었어요. 네이버는 자사몰이랑 똑같으니까 외부에서 끌어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쿠팡은 내가 좋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할 수 있다면 굳이 로켓 크로스로 넣지 말고 직접 택배 배송으로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셔라. 광고 안 태워도 된다. 정말 다양한 소비자가 있고 다양한 니즈가 있고 내 상품은 어떻게든 발견이 된다. 좋은 상품인 경우. 그랬을 때 쿠팡이 밀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여담인데, 어떤 분이 스레드에 템플레깅스 없어진 거 되게 아쉽다 이런 글을 올리셔서 그거를 이제 제 당근 수강생분이 저한테 그 글을 링크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글이 그냥 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제가 거기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이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좋아요가 몇 개 찍혔지? 제 댓글에 좋아요 한 6, 700개 찍힌 것 같아요. 별로 흥한 글도 아닌데 볼까요? 조회수가 2.5만 원에 넘었고, 진짜 당시에 템플 팬분들이 막 와가지고 나 진짜 템플 이후로 레깅스 입을 거 없어가지고 막 무릎에 구멍 난 데도 있는다, 뭐 진짜 이거 애착템이다 되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원래 뭐 한 달에 1년에 1000개 정도 게릴라로 프리오더 받아서 할까 생각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애매한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M&A 계약서가 3장이 있는데 3장 중에 그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받는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서 원래
한 15억 상당의 주식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계약서에 사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법적 분쟁이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서 저도 거기에 따랐고, 근데 그 계약서에 사실 경업 금지 조항이 있어요. 소송을 가면 싸워볼 수는 있는 사안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부활을 시켜도 이게 막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의도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분들을 위해서, 왜냐면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까 할까 하다가 그 계약서 저한테 그 소송 거시는 분이 그냥 저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소송 다 거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그분이 저한테 건 소송이 이제 보면은 뭐 항소 상고 해가지고 1심, 2심, 3심 이렇게 3번을 하잖아요.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지금 올해까지. 그게 소송이 시작된 게 2021년인가 22년인데 안 돼도 걸어요. 근데 제가 예전엔가 그분이 저한테 또 명예훼손으로 걸었는데 그것도 저한테 알림이 안 왔어요. 그 경찰 단계에서 그냥 송치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전혀 몰랐는데 사건 기록을 보니까 그 건도 명예훼손 되게 작은 건이잖아요. 그 건도 다 했더라고요. 저를 한번 스크래치를 내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억울한 거 많은데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돈이 많아서 뭐 안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에 에너지를 쓰는 게 저한테는 되게 비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그건 그냥 저의 철학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제 공격하는 것만 저는 다 그냥 방어를 하고,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레깅스를 만드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소송을 가서 만약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의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옷을 사면서 몇 번씩 생각하는 게,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옷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까다로운 것 같아요. 특히 그 착용감에 대해서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편한 옷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후리스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제가 한 4년째 입는 애착 후리스가 있어요. 진짜 안 예뻐요. 근데 너무 완벽해요. 머렐에서 나온 건데 그 당시에 29,000원인가 되게 싸게 주고 산 건데, 정말 막 저는 후리스인데 허리에 스트링 있는 것도 싫어하고요. 후드 있는 거는 극혐하고요. 목이 적당히 올라와야 되고요. 각이 없는 거는 또 너무 각이 없어서 별로고요. 각도 있어야 되고, 또 소매에 또 그게 줄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줄이가 있으면 줄이가 다르니까 이것도 줄인가? 이런 것도 지금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막 보풀이 나잖아요. 뭐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또 단추면 안 되고 짚어야 되고요. 길이는 엉덩이 바로 위로 와야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부해도 안 되고 막 엄청 조건이 많아요. 그거를 제가 최근까지 찾았어요. 지금은 후리스를 살 계절이 아니잖아요. 혹시나 지금 찾으면 있을까? 없더라고요. 올해는 땡땡이 후리스가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귀여운 디자인. 자라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자라에서 또 3월에 샀어요. 후리스를 3월에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사가지고 예쁘니까 봤는데 또 너무 딱딱해. 근데 후리스는 편하려고 입는 건데 너무 딱딱하면은 이 활동성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반품. 후리스를 제가 사고 반품한 게 최소 한 7, 8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생각하는 만족할 만한 후리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한테 맞춰야 되다 보니까 또 귀엽게 만들어야 되고 막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언젠가 한번 후리스 한번 기획한다. 이거랑 또 롱패딩. 롱패딩도 진짜 오랫동안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결국 올해 그냥 몽클레어 롱패딩 2개를 사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몽클 패치 있는 게 전 좀 싫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몽클레어를 안 사려고 했는데 몽클레어가 그냥 따뜻하고 가볍고 최고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에 몽클레어 패딩 제대로 된 거 사려면 한 3, 400 하거든요. 비싼 거는 거의 500, 600해요. 어떻게 사요? 너무 비싼데. 그래서 보즈에도 최대한 찾았는데 핏과 보온성과 무게와 막 소매, 카라 모든 거를 만족하는 패딩을 못 찾았어요. 이런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옷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템플 할 때 옷이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레깅스가 속옷이랑 비슷해서 되게 난이도가 높은 옷이에요. 왜냐면 핏, 착용감, 피부에 자극이 없고 되게 여러 가지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능성도 있어야 되고 운동 잘 돼야 되고 말리지 않아야 되고, 레깅스를 한 거는 진짜 너무 힘든 선택이었다. 물론 좋아해 줘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제작자 입장에서 진짜 너무 힘들었고요. 아니 뭐 그냥
그냥 흰색 티셔츠 얼마나 쉬워요. 모자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로고만 바꿔가지고. 의류를 한다면 저는 진짜 레깅스 같이 어려운 의류는 절대 안 해야지. 하지만 반대로 레깅스를 했기 때문에 의류에 빠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많은 배움이 있었고 수정을 했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절대로 안 한다. 너무 힘들고 하지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게릴라성으로 만들까 하다가 그냥 정말 제 인생에 더 이상의 소송은 겪고 싶지 않아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이제는 그냥 딱히 뾰족한 내용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들으실 게 없잖아요. 저도 유튜브 정말 많이 보지만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으니까 저라도 많이 올려드려서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제가 5월에 오픈하기로 했던 그 사주 자사물 강의 있잖아요. 블로그에 올리긴 했는데 제가 아직 유튜브에는 홍보를 안 했는데 요즘에 강의 시장이 너무 피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른 채널에 저랑 자사물 동업하시는 여자분 영상이 올라가려고 원래 했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그거를 미루기로 했어요. 너무 반응이 안 좋아서 조금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단톡방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신데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 지금 26일 날 라이브 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1, 2주 더 미뤄지지 않을까. 근데 더 미뤄지면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